자, 안녕하세요. 전기 전자 계측기 특강을 맡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 전자 회로를 우리가 이제 다루고 또 이제 실제 회로를 운용을 하다 보면 가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이론적으로 근접한 어떤 예상값과 실제 나타나는 값이 다를 경우가 발생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전기 전자 회로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는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르죠. 그래서 실제 이제 계측기 장비를 통해서 회로를 검증할 필요가 있게 되겠는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계측 장비들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은 이 DC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전기전자에서 다뤄지는 기본적인 장비들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간단한 시험과 함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 보시는 바대로 직류 회로와 교류 회로에 대한 간단한 측정법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은 총 6개의 주제로 내용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계측기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부터는 DMM이라든지 VOM과 같은 멀티메타 사용법,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전기 회로이기 때문에 전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DC 파워 서플라이를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류 쪽으로 넘어가 보면 펑션 제너레이터라든지 오실로스코프와 같은 이런 장비들을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에 종류는 많지만 기본적인 구조라든지 또 사용법은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초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직류 회로에 대한 측정, 그리고 교류 회로에 대한 측정을 우리가 직접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은 전기전자 계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측정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죠. 측정이란, 또는 이제 계측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양이나 변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양이나 변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또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미지의 값을 알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측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와 같은 조작을 하는데 필요한 장치를 측정기 또는 계측기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측정법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한 4가지 종류의 이제 측정법으로 다뤄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기 전자 분야에서 다뤄지는 측정법은 크게 이제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직접 측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간접 측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직접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동일한 측정하고자 하는 값과 동일한 성질의 값을 이용해서 직접 측정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줄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잰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직접 측정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간접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양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값을 이용해서 계산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간접 측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절대 측정이라든지 이제 비교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추가적인 내용을 좀 간단한 상식적인 측면을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기 전자 분야가 됐던 또는 이제 기계공학 분야가 됐던 간에 기본적인 우리가 표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 표준 단위계라 불려지는 SI 기본 단위계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 물리량적인 측면에서 7개의 기본 물리량을 가지고 그 기본 단위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이의 경우에는 메타로, 그다음에 이제 질량의 경우에는 킬로그램으로, 그다음에 시간의 경우에는 세컨이죠.
그리고 전기 전자 분야에 있어서 기본 단위는 유일하게 이제 전류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온도로서는 이게 켈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도, 빛의 세기죠. 빛의 세기는 이제 칸델라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화학에서 얘기하는 물질의 양을 얘기할 때는 이제 몰이라는 그런 단위를 쓰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모든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치적인 측면만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그 단위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명심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위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비교 측정인데요. 앞에서 비교 측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측정법에 대해서. 근데 이제 비교 측정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영위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편위법이라는 게 있는데 영위법은 미지의 양을 기지의 양. 그러니까 미지라는 얘기는 이제 잘 모르는 값이다. 그리고 이제 기지의 양은 이미 알고 있는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미지의 양을 기지의 양과 비교하여 측정할 때 측정기의 지시치가 0이 되도록 평행을 취하는 그런 방법을 영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 일종의 이제 그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소가 있고 여기에 이제 어떤 물질이 있고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미지의 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두 개의 양이 같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행을 이루겠죠? 이러한 비교법을 우리가 이제 영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기전자 회로에서의 회로 분야에서 영위법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회로는 바로 이제 휘트스톤 브릿지죠. 다음에 이제 편위법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는데요. 편위법은 미지량을 측정 시 측정기의 지침이 0에서 측정치에 비례해서 한쪽으로 편의하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어떤 그 눈금이 있고 눈금을 가리키는 지침이 측정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움직이게끔 해서 그 값을 가리키는 그런 형태의 어떤 측정법을 편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치환법이라든지 보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계산적인 내용이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또 참고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좀 기록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기본 단위계에 대한 내용 등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 등을 실제 표기할 때 MKS 단위계라든지 CGS 단위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는데요. MKS 단위계는 우리가 질량의 경우에는 길의 경우죠. 길의 경우에는 메타 단위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게는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 단위를. 그다음에 시간의 단위로서는 세컨을 쓴다. 그래서 MKS 단위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CGS 단위계는 이보다 좀 작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센티미터, 길이로서는 센티미터를, 그 다음에 이제 무게로서는 킬로그램 대신에 이제 그램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단위계를 CGS. 시간의 경우에는 MKS 단위계나 CGS 단위계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도 이제 같이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계측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왜 이런 용어들을 살펴보느냐? 우리가 이제 계측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차라고 얘기를 해요. 오차란 측정값과 메저먼트 값이죠. 그리고 이제 측정값, 참값입니다. 참값이 어느 정도 다른가를 나타내는 다른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값을 참값과 같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조정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해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계측을 하다 보면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여러분과 같이 이제 전기전자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또한 그 오차의 원인을 판단해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차의 종류를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개통하는 방법으로 인한 오차.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로 개인 오차가 있는데요. 오차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오차가 이제 개인 오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개인 오차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눈금을 잘못 읽는다든지 또는 계측기를 잘못 조정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개인 오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개통 오차는 밑에 나와져 있지만 계기에 의한 오차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계기가 너무 오래됐다든지 또는 이제 그 계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원이 이제 좀 줄어들었다든지 또는 온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오차를 우리는 계기 오차 또는 개통 오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연 오차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우연 오차는 개인 오차와 개통 오차를 제외하고도 발생하는 그러한 오차를 우리가 이제 우연 오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측정자의 어떤 부지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또는 이제 뭐 어떤 측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변화된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바로 이제 우연 오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개통 오차나 우연 오차는 충분히 줄일 수 있지만 개인 오차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차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절대 오차. 일반적으로 오차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측정값과 참값의 그 차이입니다. 차이를 우리가 이제 절대 오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차율은 참값분의 그다음에 이제 절대 오차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정이라는 개념은 반대죠. 절대 오차의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참값에서 측정값을 뺀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정이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조정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보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정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정 백분율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오차율과 보정률의 관계 뭐 이렇게 수식화되어져 있긴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오차와 보정은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측정이 뭐 1cm 정도, 죄송합니다. 1cm 정도의 오차가 발생했다. 그러면 1cm 정도를 보정을 해줘야만 참값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바로 오차와 보정률의 보정과의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어인데요. 확도, 그 다음에 이제 정도, 그리고 이제 감도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확도는 쉽게 생각하시면 정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도. 그래서 계측값이 참값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이제 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확도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정집하고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셨던 것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떤 수를 계산하는데 또는 이제 수식이나든지 어떤 이론식을 계산할 때 소수점 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올리느냐, 아니면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세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느냐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확도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정도라는 표현은 계측기로 미지량을 계측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미세하게 계측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정밀도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계측 용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에 소개되는 이 감도인데요. 감도란 계측기가 눈금에서 지시할 수 있는 최대 값,
특히나 우리가 지시계기라고 불려지는데요. 눈금으로 보여지는 그런 계기입니다. 그런 계기에서 눈금의 최대값, 이를 우리는 감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측기에도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0.2급 계측기 또는 0.5급, 1급, 1.5급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계기들이 측정 계기들이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런 계기들에서 앞에 있는 숫자의 의미는 허용 오차를 뜻한다. 허용 오차를 뜻한다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따라서 이런 어떤 계기의 급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정밀한 계기다. 뭐 그러면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계기들이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그런 계기들은 이 정도까지의 허용 오차를 갖는 그런 계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쉽게 이제 간단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기의 구비 조건인데요. 계측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확도가 높고 오차가 적어야 된다. 확도가 높고 정확도죠. 정확도가 높고 당연히 정확도가 높으면 오차는 줄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균등하고 대수적인 눈금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금을 읽기 편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응답도가 좋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된 결과값이 바로 나와야 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튼튼해야 되겠죠. 당연히. 물론 이제 고정식 계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휴대용 계기들도 있을 텐데, 이런 계기들이 이제 튼튼하고 또 취급이 간단하고 편리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저렴 및 내구력이 높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특히나 전기전자 분야는 실제 전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계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감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인명사고에 대한 안전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저렴 및 내구력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계기가 갖고 있는 구성 요소인데요. 여기서 잠깐 좀 다른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기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뭐 우리가 이제 계기에도 크게 이제 아날로그형 계기가 있고요. 아날로그형 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형 계기가 있습니다. 디지털형 계기가. 그래서 아날로그형 계기를 일반적으로 이제 지시계기라고 해서 눈금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그러니까 바늘이 눈금을 가리키게끔 해주는 그러한 계기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아날로그 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이 디지털 계기 등은 쉽게 구분하시는 것은 그냥 눈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화된 내용으로 화면에 표시되게끔 해주는 그러한 계기들을 디지털 계기라고 얘기합니다. 뭐 최근에 이런 디지털 계기들의 사용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현재 실무라든지 현장에서는 아날로그형 계기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 디지털에 익숙해져 있다 할지라도 아날로그형 계기, 특히나 지시 계기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이런 아날로그 계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됐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계기의 구성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구동 장치인데요. 구동 장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 눈금이 있고 바늘이 있으면 이 바늘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이동시켜서 눈금에서 지칭하는 그 값을 읽어내는 것이 이런 그 지시 계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동 계기는 이 바늘을 어떤 힘으로 움직이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구동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구동 토크를 이 바늘을 움직이게끔 해주는 그 힘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구동 장치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제어 장치는 측정이 되면 다시 원 상태로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복구하기 위한 제어 토크를 만들어내는 장치를 제어 토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제동장치라고 불려지는 거, 이 값이, 이 바늘이 어떤 구동장치 힘에 의해서, 구동 토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였으면 일정한 값에서 딱 멈춰야 되겠죠? 멈춰야 되는 그런 장치, 멈춰야 된다. 그래서 이 멈추게끔 해주는 그런 힘을 발생하는 장치를 우리가 이제 제동장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구동장치, 제어장치, 제동장치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시계기의 구성 요소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디지털 계기의 경우에는 이런 구동장치라든지 제어장치 또는 제동장치 등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장비가 뭐 고장이 난다든지 또는 이제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오차가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구동장치라든지 제어장치 또는 제동장치의 어떤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시계기의 종류인데요. 앞에서 말씀해드렸지만 이제 아날로그형 계기입니다. 아날로그형 계기에서 그런 구동 토크라든지 또는 이제 제동 토크를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뭐 가동 코일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동 철편형, 그다음에 전류력계형, 그다음에 유도형과 열전형, 그다음에 이제 정류형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계기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가동 코일형과 가동 철편형인데요. 가동 코일형은 주로 직류회로 계측기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계기 등이 가동 코일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가동 철편형 같은 경우에는 교류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류 전압이라든지 또는 이제 직류 전류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이제 가동 코일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동 철편형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교류 전압이나든지 교류 전류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것이 가동 철편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류력계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전류력계형은 주로 이제 전력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력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력을 표기할 때 P죠. P, 파워를 표시를 해서 이제 P로 표기하는데 P는 전압과 전류입니다. 전압과 전류. 이론식에 근거를 한다면 전압 곱하기 전류가 바로 전력계인데요. 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유도형이라든지 열전형 또는 이제 정류형 그런 계기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와 같은 구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구동 토크나 또는 이제 제어 토크를 어떤 방식으로 얻는지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구분의 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그림 같은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눈으로 조금 익혀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지침과 눈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이제 지시형 계기의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금상에서 바늘이 가리키는 곳을 우리가 이제 측정점으로 보고 있죠. 보통 이제 지침 포인터라고 불려지는데 알루미늄이나 또는 두알루미늄과 같은 얇은 판이나 또는 가는 관을 통해서 지침을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눈금이죠. 눈금. 자, 눈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30cm 자라든지 또는 이제 줄자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간격, 그 길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 계기상에서는 그런 눈금 간의 간격이 약간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칭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균등 눈금은 우리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다시피 뭐 자라든지 줄자 등에서 눈금 간의 간격이 일정한 것을 우리가 균등 눈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불균등 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수 눈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로그값을 취해준 값으로 표현된 그런 눈금 등을 불균등 눈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선 눈금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떤 눈금이 직선형으로 나타나지 않고 약간 사선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선 눈금
또 광각 눈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이얼형이죠. 다이얼형으로 나타나는 그런 눈금 등을 광각 눈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시계의 유형에 따라서 단일 눈금 지시계, 또 다중 눈금, 또 복합 눈금 지시계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지금 세 개의 그림이 나와져 있는데요. 첫 번째 보여지는 단일 눈금 지시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DC 밀리암페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일 기능 전류계예요. 단일 기능 전류계.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대로 0에서부터 20까지의 눈금이 나와져 있고 그 눈금 간의 간격이 일정하게 되어져 있는데 눈금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지시계를 단일 눈금 지시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다중 눈금 지시계는 지금 보시면 하나의 지침에 대하여 눈금이 두 가지죠. 0에서부터 10까지 또 0에서부터 30까지 나타나는 두 개의 눈금. 그래서 두 개의 눈금, 두 개 이상의 눈금이 하나의 지침을 통해서 표시될 때 이를 다중 눈금 지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은 이따가도 이제 여러분들이 시연할 때 보시게 될 텐데요. 여러 가지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눈금계입니다. 눈금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 부분은 주로 이제 저항입니다.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눈금이고요. 다음에 이쪽 부분에 보시면 이쪽 부분은 뭐 AC라든지 또는 이제 DC에 대한 전압이나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눈금도 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 지시계에 여러 개의 눈금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복합 눈금 지시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이제 계측 방법, 계측 내용을 이제 시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전기 회로를 간단하게 이제 구성을 했고 그 구성된 회로상에서 전류를 측정하는 것을 이제 시연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50mA, 500mA, 5A 세 개의 단자가 들어가 있죠. 이것에 따라서 이제 해당 눈금 등을 읽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A에 지금 현재는 500mA니까 눈금은 0에서부터 500 사이의 눈금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검정색 단자를 5A에다가 연결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 눈금 0에서부터 5A까지의 눈금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지시 계기 등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계측기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측정은 앞서서도 말씀해 드렸지만 계측을 한다든지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런데 오차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 계측을 하는 데 있어서 전기 회로에 전원이 즉 전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전기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측정 시 몇 가지 주의사항 등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감전 및 전기 안전 사고에 특히나 유의를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전압이 낮다 해서 그냥 무심코 측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전압이 낮아도 전류가 세면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계측 장비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를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나 아날로그형 계기의 경우에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고 측정을 하게 되면 바로 계측 장비가 고장나거나 또는 장비의 파손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를 해야 된다. 다음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전원을 차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장비라든지 계기에서 뭐 경고음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부품이나 장비가 파손된다. 예를 든다면 전기 회로에 전원을 딱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서 특정 부분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든지 그러면 그거 신기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장비가 지금 파손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원을 차단시켜 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다음 전압이나 전류에 대한 비정상적으로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즉시 전원을 차단시켜 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변 정리 정돈. 특히나 우리가 이제 실제 시연 시간에 보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장비들이라든지 케이블 등을 많이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잘못 연결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역시 뭐 안전사고의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변 정리를 잘 정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계측기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계측기 사용할 때 직류를 측정할 것인지 교류를 측정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역시나 전압이나 전류, 저항 등을 측정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계측 장비의 직병렬 관계, 또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 상태 등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시계기의 경우에는 지시봉, 그러니까 계측봉이죠. 계측봉을 거꾸로 달게 되면 바늘이 거꾸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측정 범위를 적당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전압이나 전류 측정할 때는 측정 범위를 최대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점 그 측정 범위를 낮춰가면서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측정되는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측정 범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낮은 범위에서부터 측정하게 되면 장비나 또는 계측기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대 레인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낮춰가면서 측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정전기 발생에 특히나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전기 방지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용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민감한 회로의 경우에 정전기 발생에 특히나 유의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측정 회로와 인체의 접촉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기 회로를 만지는데 사람이 손이 이제 닿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값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체를 통해서 전기가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접속 상태 등을 특별히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전기 계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기초적인 내용 등을 좀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실제 계측기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